처음부터 이상했어. 그날 이후 마을은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했거든. 나는 그 집 바로 아래쪽에서 살았어. 여름이면 창문을 열면 그 집의 마루가 바로 보였지. 노을 질 무렵 그 마루 끝에 앉아있던 소녀를 자주 봤어. 긴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손끝으로 뭔가를 꿰매고 있던 아이. 그의 이름은 정미. 22이었고 아직 미혼이었지. 사람들은 그런 아이를 처녀라고 불렀고 장례를 치를 때도 그 말을 꼭 붙였어. 처녀상 치러야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누군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 나는 그 말이 너무 낯설었어. 아직도 기억나. 그날의 공기, 싸늘한 냉기, 장지로 향하던 길목의 흙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흐느낌 사이로 섞여인 아주 희미한 웃음소리까지. 사람들은 정미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어.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거든. 마을 위쪽 계곡은 평소보다 물살이 거세서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는데 새벽녘에 누군가 그곳에서 정미를 봤다는 거야. 발끝이 돌틈 사이에 걸려 마치 누가 끌어당긴 것처럼 엎드려 있었다고. 경찰이 와서 현장을 둘러봤지만 별다른 단서는 없었대. 그냥 실족사로 정리됐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 정미가 죽기 전 며칠 동안 마을 어귀에서 혼잣말을 하며 걸었다는 이야기가 돌았거든. 그 애가 무언가를 따라 걷는 것처럼 한참을 서 있기도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고. 장례식은 조용했어. 가족도 많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문상은 갔지만 곧 발길을 돌렸지. 정미의 어머니는 울다 쓰러졌고 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날 저녁 바람이 심하게 불었어. 나는 창문을 닫으려다 문득 들었어. 엄마. 그건 분명 아이의 목소리였어. 울먹이는 젖은 듯한 목소리. 나는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밤 마을 개들이 동시에 울기 시작했어.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 짖는 듯 한 줄로 이어진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흘렀지. 그리고 49일째 되던 날, 그날을 타론일이라고 부르더라. 영혼이 이승을 완전히 떠나는 날이라고. 정민의 집은 그날을 조용히 지내려 했대. 하지만 새벽에 누군가 마을 회관 문을 두드렸어. 정민의 집? 연기 올라와요. 그 말에 마을 남자 몇이 들고 일어나 뛰어갔어. 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잠시 머뭇했지. 그때부터였어. 문득 집안이 싸늘해지기 시작한 게. 불을 켰는데도 어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창문 밖을 보니 마을 끝 정민의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이상했지. 불길은 없었어. 단지 창문 틈마다 하얀 김처럼 연기가 새어나왔어. 그건 마치 물이 끓을 때 나는 증기 같았어. 냄새도 이상했지. 무언가 썩은 냄새와 단내가 섞인 듯한 숨을 막히게 하는 냄새. 나는 결국 밖으로 나갔어. 길가엔 벌써 몇몇 이웃들이 모여 있었지. 보일러 터진 건가? 아니, 그 집 보일러 고장난 지 오래야.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렸어. 정민의 마루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 안에서 물소리가 났어. 마치 누군가 물을 퍼올리는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계속 일정했어. 일정하게 정확히 같은 박자로. 철썩, 철썩, 철썩. 나는 그 리듬이 너무 이상해서 멈춰섰어. 그건 사람 손이 아니라 무언가 의식처럼 반복되는 느낌이었거든. 그때 갑자기 문 안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났어. 여자 목소리였지. 웃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참고 있는 숨소리 같았어. 나는 숨을 멈췄어. 그리고 그 순간 바닥에 흩어진 제사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어. 밥그릇, 과일, 술잔 모두 물에 젖어 있었어. 그 위에 놓인 초 하나가 아직도 타고 있었는데 불꽃이 꺼지지 않고 파르르 떨고 있었지. 그 순간 내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어. 그 아이 아직 안 떠났어요. 나는 몸이 굳어버렸어. 뒤를 돌아보니 마을 무당 순애 할매가 서 있었어. 그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지. 그 아이 물이 싫었어요. 그런데 왜 물에서 나왔을까? 누가 불렀을까?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순애 할매는 내 어깨를 스치고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마루에 엎드리더니 손끝으로 바닥을 짚었어. 이건 발자국이야. 나는 그제야 봤어. 마루에 찍힌 젖은 발자국들, 사람 발자국이었지만 이상하게 방향이 뒤집혀 있었어. 집 안쪽이 아니라 집 밖으로 향한 발자국.
순애 할매가 낮게 중얼거렸지. 떠나야 할게. 남았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또다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 이번엔 훨씬 가까웠어. 그 순간 내 발끝이 얼어붙은 듯한 감각이 들었어. 그리고 그때 마루 아래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소리가 났어. 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철벅, 철벅. 그건 마루 밑에서 진흙을 밟는 소리였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 있었다. 순애 할매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으니까. 마루 밑에 어둠이 서서히 움직였다. 그때 불빛이 깜박이며 비쳤고 그 순간 나는 분명 봤다. 하얀 손, 젖은 손이 천천히 기둥을 잡고 올라오고 있었다. 살점이 부른 듯 부풀어 있었고 손톱은 짧고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순애 할매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이건 사람 손이 아니야. 아직 여기에 남은 거야. 그녀는 재빨리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하얀 실타래였다. 그걸 바닥에 던지며 가던 길로 가거라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손이 멈췄다. 기둥을 움켜쥔 채 그대로 멈춘 그 손끝에서 물방울이 툭 떨어졌다. 마루 아래의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그 물방울 소리가 너무 또렷했다. 순애 할매가 입김을 내뿜며 말했다. 그 아이 불렀구나. 누가 불렀냐? 그걸. 나는 그 말의 뜻을 몰랐다. 누가 불렀다는 거지? 정민은 이미 죽었고 장례도 끝났다. 그런데 왜 49일째 되는 날 다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날 밤 이후 마을은 이상해졌다. 개들이 울기 시작했고 닭이 새벽 3시마다 울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셋째 날 누군가 말하기 시작했다. 정미가 다시 걸어 다닌다.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웃었다.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밤이 되자 웃음은 사라졌다. 내 집은 골짜기 끝쪽이었는데 그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하나 있었다. 달이 없는 밤이면 길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그런데 그날 밤 그 길 위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처음엔 누군가 손전등을 켜놓은 줄 알았다. 하지만 불빛은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렸다. 마치 불에 젖은 초를 든 사람처럼. 그 불빛이 내 집 앞에서 멈췄을 때 나는 전기가 나갔다. 온 집안이 캄캄해졌다. 바람도 벗었다. 세상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그때 창문 유리가 툭 하고 울렸다. 작고 가벼운 소리였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또 한 번 툭. 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창밖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창문 가장자리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밖은 맑은 밤이었는데 물방울은 점점 흘러내렸다. 마치 누군가 젖은 손으로 창문을 짚은 것처럼. 그 손자국이 점점 선명해졌다. 마치 그 아이의 손바닥처럼. 다음날 아침 마을은 소란스러웠다. 양지마을의 노인 한 명이 새벽녘에 쓰러져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소식이었다. 몸에 상처는 없었고 이상하게도 두 발이 젖어 있었다. 그 사람의 집은 계곡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는데 발바닥에서 흙냄새와 비린내가 났다고 했다. 순애 할매가 마을 회관으로 불려갔다. 그녀는 죽은 이의 발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저승길 밟은 발이 아니야. 끌려갔다. 그 말에 사람들은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 그때부터였다. 누군가가 집안에서 물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돌기 시작한 게. 밤이 되면 빈 대야에 물이 차오른다는 집도 있었다. 누군가는 마루 밑에서 젖은 발자국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나 역시 그 밤 들었다. 욕실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수도꼭지를 잠갔는데도 계속 뚝뚝뚝.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벽 쪽에서 들리던 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나는 그 문을 열지 못했다. 며칠 후 순애 할매가 내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의 눈가엔 붉은 실핏줄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로 네가 첫 번째야. 그녀는 내 마루 밑을 가리켰다. 그 아이가 너한테 왔어.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왜? 저한테요? 할매는 잠시 내 눈을 바라보다 말했다. 그날 네가 들었잖아. 엄마 부르던 그 소리. 그 아이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때부터 내 주변의 시간은 이상해졌다. 낮에도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시계는 자꾸 멈췄다. 밤마다 정미의 이름이 속삭이듯 들렸다. 내가 잠에서 깰 때마다 베개는 젖어 있었다. 물기가 아니라 냄새였다. 습하고 썩은 듯한 물냄새. 그건 분명 계곡 냄새였다. 그러던 어느 밤 나는 꿈을 꿨다.
계곡가였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여자가 울고 있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물속에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정미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내게 말했다. 나 아직 못 갔어요. 그 목소리는 젖은 공기 속에 번졌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누가 날 부른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몸을 떨몄겠다. 침대 옆엔 물이 고여 있었다. 손끝이 젖어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다. 잠에서 깼을 때 방 안은 눅눅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방 안의 온도는 눅눅하고 더웠다. 이불 속에서도 습기가 느껴졌다. 벽에 손을 대보니 차갑지 않았다. 그건 마치 벽이 스스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바닥엔 물방울이 또렷이 흩어져 있었고 내 발자국을 따라 희미한 자국이 이어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밤새 내 곁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날 아침 나는 순애 할매를 찾아갔다. 그녀는 마을 어귀의 허름한 움막에서 살았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왔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할매는 커다란 넷대야에 무언가를 풀고 있었다. 물은 까맣게 변해 있었고 표면엔 노랗게 빛나는 기름막이 떠 있었다. 그 아이 아직 못 떠났어.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상하지. 그 아이 혼자 남을 애가 아니었거든. 누군가 부른 거야. 나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누가 부른 걸까? 왜 정미는 다시 돌아온 걸까? 나는 정미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때는 같은 반이었다. 그 애는 조용했지만 늘 웃고 다녔다.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늘 개울가에 앉아 돌을 던지곤 했다. 그때도 물가를 좋아하진 않았다. 물에 손을 담그지 않았으니까 멀찍이 앉아서 그냥 바라보는 게 전부였다. 그때 내가 물어봤다. 왜 안 들어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었다. 물은 사람을 기억해. 그 말을 그땐 그냥 장난처럼 흘려들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애는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순애 할매가 내게 말했다. 그날 장례식 끝나고 네가 들었다 했지? 그 아이 목소리. 네. 그게 우연이었을까? 그녀는 물을 휘저으며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네가 불렀어. 무의식 중에. 나는 어이없어 웃었다. 제가요? 전 그냥 그날 밤 목소리가 들렸을 뿐이에요. 목소리는 혼자 오는 게 아니야. 길을 만들어야 들리는 거지. 그녀는 손을 씻으며 말을 이었다. 그 아이 네가 문을 열어줬어. 49일째 되는 밤 그 문을.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정미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 순간 나는 문을 닫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혹시 그게 불러들인 거였을까?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물소리를 들었다. 욕실, 천장, 심지어 내 귓가에서도 잠들려 하면 꼭 들려왔다. 철벅, 철벅, 누군가 걷는 소리, 그리고 숨소리.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의 다른 집들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 밤마다 계곡 쪽을 걸어 다닌다고 했다. 흰 그림자 하나가 물 위를 걸었다고.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고 해. 그걸 본 사람들은 다들 아팠다. 열이 나고 며칠 후엔 말을 잃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들 집의 마루 밑엔 물이 고였다. 절대 마르지 않는 물. 냄새가 심해서 아무리 퍼내도 다음 날이면 다시 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순애 할매에게 다시 찾아갔다. 도와주세요. 그 아이를 보내야 해요. 할매는 눈을 감았다. 그 아이 너한테 할 말이 있는 거야. 들어야 해. 듣고 싶지 않아요. 듣기 싫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건 벌이야. 벌이라니요? 할매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가 그날 계곡에 있었잖아.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이 내 머릿속을 찢었다. 잊으려 했던 기억이 천히 떠올랐다. 그날 폭우가 내리던 밤 나는 계곡 근처에서 정미를 봤다. 그녀는 물가에 서 있었다.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팔을 뻗고 있었고 나는 멀리서 소리쳤다. 정미야, 거기 위험해.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를 봤다. 그 순간 나는 발을 헛디뎠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내 시야는 흔들렸고 물소리가 귀를 때렸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없었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 애를 보지 못했다.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럼 내가. 할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마지막이었지. 그 아이가 본 마지막 사람. 하지만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게 더 문제야.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게. 사람은 말이야. 때로는 도와야 할 때 외면하면 그 자체가 죄가 돼. 그녀의 말이 뼛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내가 소리만 지르고 달려가지 않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그녀는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순애 할매는 내게 하얀 천조각을 건넸다. 이걸 가져가. 그리고 그 아이가 부를 때 대답하지 마. 절대 대답하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천을 손에 쥐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 또 그 소리가 들렸다. 나야. 익숙한 목소리였다. 나 기억나? 나 아직 못 갔어.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대답하지 말아야 했다. 그런데 내 입이 저절로 움직였다. 정미야.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방 안이 물에 잠기는 듯한 냄새가 퍼졌다. 바닥이 젖어들었고 이불 아래에서 물이 차올랐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그리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젖은 손, 그 손이 내 손등을 스치며 이렇게 속삭였다. 이제 알겠죠? 누가 날 불렀는지. 손이 내 손을 잡은 채 물속으로 끌어당겼다. 숨이 막혔다. 눈을 뜨려 해도 눈꺼풀이 무겁게 눌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몸이 물속에 잠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여기는 내 방이었다. 그런데 방이 천천히 물로 차오르고 있었다. 이불이 떠올랐고 책들이 둥둥 떠다녔다. 창문 밖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왜 나를 놔뒀어요? 그 목소리는 울음 같기도 하고 분노 같기도 했다. 난 살고 싶었어요. 나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거품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다. 그 거품이 허공으로 올라가 사라질 때마다 방 안이 조금씩 더 어두워졌다. 그때 창문 틈으로 무언가 번쩍였다. 번개였다. 그리고 그 빛에 비친 그림자 하나, 긴 머리, 젖은 옷, 그리고 눈이 없는 얼굴. 그녀였다. 정미. 그녀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이 없는데도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나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땐 새벽이었다. 방 안은 마른 듯 평온했고 물기도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내 손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순애 할매의 말이 떠올랐다. 대답하지 마라. 나는 이미 늦었다. 밖으로 나갔다. 마을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달도 지고 안개가 골짜기를 메우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형. 놀라서 돌아보니 마을 뒷집에 사는 진수였다. 정미의 사촌 동생이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내게 다가왔다. 형, 이상한 거 봤어요. 뭘? 정미 누나요. 그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서 봤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곡 쪽을 가리켰다. 새벽마다 거기서 누가 울어요. 맨발로 서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뛰었다. 진수의 만류도 듣지 않았다. 안개 속을 헤치며 계곡으로 향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거기 있었다. 물가에 정미가 서 있었다. 정말로 서 있었다. 하얀 소복 차림에 젖은 머리를 늘어뜨린 채 그녀의 발밑에는 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건 마을 이장이었다. 이장은 마을의 권력을 쥔 사람이었다. 정미의 아버지와는 오래된 원한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죽은 정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입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었다.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그때 내가 그걸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미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다. 눈이 없는 얼굴이 나를 향했다. 그녀의 입이 열렸다. 이제 알겠어요? 그 순간 이장의 몸이 뒤로 젖혀졌다. 물이 솟구쳤고 그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폐속으로 밀려들었다.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물속에서 무언가 나를 붙잡았다. 그건 정미의 손이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다.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끌려 나왔다. 그날 폭우가 내리던 밤, 정미가 물가에 서 있었던 이유,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장이었다.
그녀는 이장이 자기 아버지를 협박했다고 했었다. 마을 땅 문서 문제로 싸움이 있었다고. 정민은 그걸 해결하려고 직접 찾아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거였다. 나는 물속에서 몸부림쳤다. 하지만 손은 더 깊숙이 끌려 들어갔다. 눈앞이 어두워졌다. 그 순간 내 머리 위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순애 할매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물속으로 손을 넣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정신없이 끌려 올라왔다. 기침을 하며 땅에 쓰러졌다. 할매는 피투성이 얼굴로 나를 내려다봤다. 봤지? 이제 알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아이는 억울해서 떠나지 못한 거야. 그날 마을에서 뭔가를 덮었지. 덮었다니? 이장이 그 아이를 밀었어. 그걸 본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모두 입을 다물었지. 나는 말을 잃었다. 할매는 떨리는 손으로 내 어깨를 짚었다. 그 아이, 널 통해 진실을 알려주려 했던 거야. 그래서 네가 들은 거야. 엄마라고 부른 것도 네가 문을 열었으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다. 정미가 나를 통해 돌아왔다는 말인가? 그녀는 단지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게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묻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돌아온 거였다. 그날 밤 마을은 폭풍처럼 뒤집혔다. 이장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퍼졌다. 그의 집 마루 아래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고 거기엔 흰 천조각이 하나 떠 있었다. 그건 순애 할매가 내게 주었던 것 똑같은 천이었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계곡 물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무섭지 않았다. 그건 울음 같았고 동시에 한숨 같았다. 마치 누군가 오랜 억울함을 털어내고 떠나는 소리처럼.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스며들었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들렸다. 이제 됐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정미였다. 며칠이 지났다. 마을은 다시 평온한 듯 보였다. 이장의 실종 사건은 실족 사고로 처리되었다. 경찰은 형식적인 수색만 하고 돌아갔다. 사람들은 모른 척했다. 그 누구도 그날 새벽 계곡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발목을 잡아 끌던 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 손끝에 얼마나 오랜 원망이 스며 있었는지를. 나는 순애 할매를 찾아갔다. 할매는 며칠 사이에 눈이 더 깊게 꺼져 있었다. 방 안에는 향 냄새가 가득했다. 다 끝났습니까? 내가 물었다. 할매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끝난 게 아니지.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썩어 있었어. 그 아이만 희생된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할매는 불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기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사라졌어. 그럴 때마다 이유를 묻는 사람이 없었지. 묻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도 사라졌어. 그녀의 눈빛은 허공가를 보고 있었다. 정미가 마지막이었을 뿐이야. 그 애는 네 덕분에 길을 찾은 거야.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게 무언가를 내밀었다. 작은 나무 판자였다. 그 위엔 오래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49일, 물 아래의 진실은 들리지 않는다. 이게 뭔데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말이야. 이 마을에서 누군가 억울하게 죽으면 49일째 되는 날 물이 그 이름을 부른다고들 했지. 그때 그 목소리에 답하면 죽은 자가 길을 찾고 산 자는 길을 잃는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말이 내 귀를 맴돌았다. 대답하지 마라. 나는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밤마다 창문을 닫아도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사이로 들리는 낮은 속삭임. 형, 그 목소리는 진수였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말을 잃었다. 정미를 봤던 그 새벽 이후 그의 눈은 허공만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그가 가끔 입술을 움직일 때 나는 그 소리를 알아듣는다. 물 아래 아직 있어. 그 말이 내 꿈속에도 따라왔다. 그날 이후 계곡은 막혔다. 마을 사람들은 흉가처럼 여겼고 누구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가 내릴 때마다 그쪽에서 물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 그 아래에서 계속 발버둥 치는 듯한 살아있는 소리였다. 나는 몇 번이나 마을을 떠나려 했다. 그럴 때마다 어떤 힘이 날 붙잡았다. 이곳을 떠나면 정미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내게 말을 남기지 못했다. 이제 됐어요 라는 마지막 한마디만. 하지만 정말 된 걸까? 그녀가 바랐던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었을 텐데 그 진실을 마을은 여전히 덮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정미가 떠난 그 계곡으로 다시 가보기로. 밤이 되었다. 안개가 낮게 깔렸고 물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내 손엔 순애 할매가 준 나무 판자가 쥐어져 있었다. 49일 물 아래의 진실은 들리지 않는다. 나는 그 말을 되뇌며 계곡가에 섰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물은 잔잔했지만 그 속은 깊었다.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정미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이제 됐지? 순간 물이 일렁였다. 바람도 멈췄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그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 순간 내 눈앞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올랐다. 그건 사람의 형태를 닮은 빛이었다. 그녀였다. 정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젠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그 빛은 물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물소리는 다시 잦아들었다. 마을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흘러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진실을 모른 척했고 나만이 그날의 일을 기억했다. 지금도 가끔 비 오는 밤이면 나는 창문을 열고 계곡 쪽을 바라본다. 그리고 들려온다. 형, 고마워요. 그건 정미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어쩌면 내 안에 남은 양심의 목소리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대답한다. 그래, 이제 정말 됐어.